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의 이해 이제 12강이 있죠.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은 언어학의 적용 사례들로요. 그러니까 언어학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광고 안에서의 그 언어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이제 또 문학이라든지 만화 이런 데서의 어떤 그 언어학의 활용,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학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이런 식으로 언어학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언어학이 이제 치료에 어떤 식으로 언어 치료에 쓰이고 있는가 그랬을 때 언어 장애에 관한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언어 치료라는 것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발달 상태,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해가지고 언어의 발달을 유도해서 원활하게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 치료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언어의 표현, 그다음에 언어의 이해, 발음 이런 것들과 같은 것에 어떤 언어 능력을 진단하는 것이 이제 언어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말의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어 치료가 이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언어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이제 언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치료라는 것도 역시 의사 전달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렵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도 역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이제 언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학습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장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의문론적 인식,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떤 소리로 생성되고 혹은 어떤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아는 그런 의문론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구성하는 음소의 소리 구분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서 음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읽기와 쓰기 문제까지 안게 되는 게 학습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음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음소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의미하는 그 정보의 습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읽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쓰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학습 활동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의 아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학습 장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어 장애가 있죠. 구어 장애. 어,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장애.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는 아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은 먼저 그 특성이
억양과 발음의 측면에서 보면 말은 유창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음 장애가 거의 없고요. 어, 더불어서 문법 규칙은 잘 지키는 편인데 의미 없는 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말이 유창하게 막 똑바로 하는데 그 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제스처 등을 사용해 가지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적이지만 글씨를 쓸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시각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수용 장애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 어, 여러분들은 뭐 이거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구나 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구어 장애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현 언어 장애가 있는데요. 말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는 아동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성. 그래서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중간에 멈추거나 조음 장애를 일으키는 발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보 유형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전보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보를 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들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보 유형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단어의 어떤 핵심적 단어들의 나열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적 단어들의 나열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규칙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문법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이런 거죠. 어, 이를테면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보라는 건 옛날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부사망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말 안에 핵심 정보만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의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규칙이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청각적 언어 이해 능력은 비교적 좋은데 글을 쓰는 능력에 문제가 많은 거죠. 표현 언어 장애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어, 조음 기관의 사용에 있어서 의도적보다는 무의식적 시도를 할 때 더 작용이 잘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근육운동 신경 부위의 손상을 수반한다. 이런 정도가 언어 표현 장애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읽기 능력 장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읽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읽는데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랬을 때 단어 자체를 전체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소리를 분석하고 순서화하며 특별히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상세한 내용까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단계로 발달되어 가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음. 읽기 능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 그걸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을 하죠. 어.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걸 인식하고 나서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이제 문법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화하게 되는 그게 머릿속에 지금 다 완성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읽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문론적 어떤 능력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장애 유무가 판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바로 어떠한 문장을 주어지는 문장을 보고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 이게 단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해해가지고 그걸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기 능력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어.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학습 능력 장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이것을 언어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언어학이다. 언어학에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광고와 언어학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언어 치료에 관한 것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과 전혀 거의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광고와 언어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런 식으로 언어학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광고와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광고와 언어학 했을 때 의문론과 광고 언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의문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 언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문장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의 첫 번째 자음이 반복된다는 거죠. 머리 두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예시를 보면 이런 거죠. 캐토톱이라는 것과 캐네고, 캐토톱, 캐네고. 그러면은 캐의 캐토톱 할 때 K의 키역과 캐네고의 키역. 그러니까 그 키역 자음이 서로 반복돼 일어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브랜드 네임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캐토톱 캐내고 그러니까 캐 해가지고 캐토톱 하면 캐내는 거구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키역이라는 자음이 반복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그 효과를 주고 있는 그것이 이제 두운의 광고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걸리버 이제 여러분들 뭐 걸리버 하면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현대에서 나왔던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휴대폰의 이름이 걸리버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걸리버 하면 걸리버 여행기의 그 걸리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걸리버라는 브랜드 네임과 걸면 걸리는 그러니까 걸리버는 걸면 걸리는 전화기다라는 그거죠. 그렇게 돼서 걸리버의 기억과 걸면 할 때의 기억, 걸리는 할 때의 기억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 걸린다는 특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음에서 그러니까 자음 맨 처음에 시작되는 자음에서 시작되는 거 두음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말에서의 자음 반복이 사람들의 인식을 쉽게 해줘서 그것이 하나의 광고 효과로서 언어학이 쓰이고 있다. 이런 것을 두운에서의 광고 언어학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모음이죠. 모음. 두운이 자음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모음은 두 단어에서 반복되는 소리가 모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문구를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 광고 문구가 있을 때 아름다운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다음에 아름다운의 역시 또 만남의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의 항공의 그러니까 두 단어에서 반복된 소리가 계속 모음으로 아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 모음, 그러니까 두 단어에 반복된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 이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뭐 아무도 닮지 않았다. 나는 나 톰보이. 뭐 이제 톰보이는 지금 없어져 버린 의류 브랜드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아무도 할 때 와 닮지 할 때 그다음에 안았다의 나는의
나의 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알마겔 역시 알만한의 아, 사람의 아, 다의 아, 압니다의 아, 알의 아, 마의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장아장 아기장인 누쿠베이비 역시 똑같습니다. 감자가 잘 자라야 포카칩, 아내와 같은 아파트, 쌍용 아파트, 아내의 아, 같은의 아, 아파트의 아, 쌍용의 아, 아파트의 아 이렇게 돼서 뭡니까? 모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모음이 광고에 사용되는 효과라는 거죠. 어. 또 다른 경우를 좀 삽시다. 아장아장 아기장의 누쿠베이비 유아 정장 영양제의 광고였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아까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쉽지만 9분께만 드립니다. 다바트 골프웨어 아쉽지만의 아, 그 다음에 9분의 아, 첫머리죠. 첫머리. 맨 앞에 아쉽지만 9분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쉽지만 9분께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두음과 모음이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아쉽지만의 아의 부분의 이응, 9분께의 두 분의 이응.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모음의 아, 9분의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제 브랜드 네임에서 모음이 반복되는 경우죠. 슈퍼 누들 했을 때 슈퍼의 우, 그 다음에 누들의 우, 이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코, 오, 그 다음에 카의 아죠. 그 다음에 콜 할 때 코의 오, 라 할 때 아지요. 그래서 오와 아 발음이 동시에 코카콜라 하면은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브랜드 네임 안에서의 모음이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슬로건을 보시면 이런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 아이젠하워가 선거를 할 때 그 선거 캠페인이 이랬다는 겁니다. 슬로건인 I like 이케죠. I like 이케라는. 그래서 이 I라는 발음 모음을 짧은 슬로건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I 할 때 I, like 할 때의 I, 그 다음에 이케 할 때의 I. 그래서 3번이나 반복시켜가지고 그 이케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애칭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케와 라이크에서의 그 뒤에 이케의 의미를 은연중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케가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케를 좋아해 이거죠. 근데 거기 뒤에 이케가 반복이 되어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 아이크죠. 이케가 아니라 아이크가 되겠죠. 아이젠하워니까 아이크가 되겠네요. 아이크라는 그 아이젠하워의 애칭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게 라이크와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크 라이크 그러니까 라이크 아이크 이렇게 되니까 아이젠하워 최고 이런 식의 것들을 은연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심는 그런 것들이 슬로건 안에서의 모음의 연결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광고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광고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광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그 어떠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다 고려해서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군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마지막 음이 죄송합니다. 음이 반복되는 언어학적 현상으로서 마지막 스트레스가 있는 음절부터 반복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코볼이라는 브랜드와 엄마볼, 아기볼, 코코볼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음이 반복된다. 그럼 코코볼, 그 다음에 엄마볼, 아기볼, 코코볼 해가지고 볼볼볼 해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군이라는 거죠. 두운이 맨 앞에 모음이 반복되고 있었고 모운이 그러니까 두운이라는 게 자음이 맨 앞에 반복되는 것.
그 다음에 모운이라는 게 맨 앞에 모음이 반복되는 거였다면 가군이라는 건 맨 끝에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코볼, 엄마볼, 아기볼, 코코볼 이렇게 되는 거고요. SK 같은 경우 고객이 OK 할 때까지 OK SK죠. 그럼 KKK가 반복되고 있죠. OK 할 때 K, SK 할 때 K죠. 그래서 고객이 OK 할 때 K 한 번 반복, OK 할 때 K 한 번 반복, SK 할 때 K 한 번 반복. 이런 식으로 가구는 맨 끝에 의미의 반복이 일어날 때 언어학적 현상 안에서의 가군의 광고 언어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의미론 안에서 아까는 의문론이었죠. 의문론이기 때문에 어떤 자음 모음의 그다음에 두운 그다음에 모음 가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문론 안에서의 언어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봤다면 이제 의미론 안에서의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에서 어떻게 광고가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적 표현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의미하는 사전적 뜻 이외에 발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표현에 따라 광고 카피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사학적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호기심 유발 효과가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정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유발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반응이 또 상승하겠죠. 특정 광고 카피에 대한 긍부정의 반응을 모두 끌어내므로써 상품에 대한 반응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역시 뭡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광고의 효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더불어 세 번째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학적 표현의 광고 카피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품의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아 이건 이런 식의 것이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아 이 상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수사학적 표현 안에서의 광고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반복 기법 해가지고 구의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숙구 반복 부르면 시원스레 넘어가는 한 잔의 깨끗함. 다음날 아침에도 끝이 좋은 깨끗함. 깨끗한 시대, 깨끗한 소주, 청색 시대. 계속 뭡니까? 깨끗함, 깨끗함,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색 시대를 마시는 사람들은 깨끗한 소주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숙구의 반복이죠. 숙구. 깨끗함이라는 그 숙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결구. 끝에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만큼 큰 것이 있다. 내 꿈만큼 큰 것이 있다. 개벽 TV 했을 때 큰 것이 있다, 큰 것이 있다가 반복되고 있죠. 결구로서. 그래서 화면이 큰 것을 사랑과 꿈이 크다는 것과 비유를 하고 있죠. 내 사랑만큼이나 큰 것이 있다, 내 꿈만큼이나 큰 것이 있다. 그 큰 것은 무슨 TV다? 개벽 TV다. 이런 거죠. 더불어서 이제 다음으로 대꾸법이 있죠. 그래서 전화 위에 무선전화, 무선전화 위에 이동전화, 이동전화 위에 PCS, 한솔 PCS, PCS 지금 뭐 사라져 버렸는데 휴대폰이죠, 휴대폰. 그러니까 전화 위에 무선전화 있고 무선전화 위에 이동전화가 있고 이동전화 위에 이제 PCS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한솔 PCS다. 그러니까 PCS라는 것이 전화 중엔 최고다라는 것을 그리고 최첨단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구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단어 배열 기법, 단어 순서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광고에 쓰이는 경우죠. 그래서 그 구문의 반전이 보면 건설 외길 50년 조국건설
50년 해가지고 삼환기업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외길 건설 외길 할 때는 건설이 앞에 쓰였다가 조국 건설 할 때는 뒤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건설이라는 단어가 위치가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구문상 안에서 서로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림으로써 건설이라는 외길을 5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기업이 바로 삼환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건설 역사와 함께했던 기업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뭐 하나 같은 경우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도전을 하면 현실이 된다.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도전을 하면 실현이 된다. 현실, 실현. 그러니까 현실과 실현. 그 단어 구문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죠. 단어. 그걸 통해서 어떤 전달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의 반전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거죠. 큰 사전에 작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과 작은을 대립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전에 큰이라는 의미와 작은 소망에 작은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돼 가지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큰 사전에 쓰이는 작은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한솔 재질이라는 게 뭡니까? A4 용지 만드는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대립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종이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략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완성의 어떤 문장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얼굴만 봐도 그리 좋은 걸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레이스 백화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여기서 이제 추석 선물을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것을 하면서 얼굴만 봐도 그리 좋아하시는 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완성의 어떤 생략의 문구를 주음으로써 그게 여운을 남겨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에는 역시 뭐야 그레이스 백화점의 상품권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비유법 이제 뭐 거기 또 비유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은유법 했을 때 맛은 도미, 부담은 꽁치, 삼성 팩시밀리 오피스 마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맛은 도미가 있고 부담은 꽁치가 있다라는 것은 저가의 어떤 팩시밀리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다는 의미를 생선에 비유해 가지고 은유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동음 이의의 경우가 있죠. 비유로서. 그래서 일반 명사의 고유 명사화라는 것은 바로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차로 전국 광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차로라는 것은 항상 차들로 붐비는 곳이라는 의미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 정보지인 교차로 지금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에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명사를 갖다가 고유 명사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교차로라는 게 원래 일반 명사지 않습니까? 일반 명사인데 그 고유 명사라는 건 뭡니까? 교차로라는 어떠한 그 생활 정보지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정보지의 이름으로서는 그 교차로라는 게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명사를 마치 고유 명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각인 효과를 주게 있다는 거죠. 그게 동음 이의의 어떠한 효과인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미 전이 기법 같은 경우 보면 과장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3.199 항목의 검사를 마친 이후 교체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폭스바겐. 그러니까 3,199가지 항목의 검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것은 3,199 항목의 검사를 마친 후에 오직 검사관이 어떤 연필심 하나로 체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폭스바겐은 뭐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3199번 뭐 항목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과장되게 어떤 표현해 놓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하는 것들이 이제 뭐 과장법이라든지 거기 보면 반어법, 그다음에 역설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역설법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기 이제 이 카피를 읽으면 소비자는 이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결코 믿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인간 가치의 평등이 아닌 남녀 간의 어떤 신체상의 차이가 개인 취향이라는 거죠. 개인 취향의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어떤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게 된 역설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다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바로 역설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광고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기호학이죠. 그래서 광고와 기하학은 광고의 어떤 기호학적 접근에 대한 필요를 갖다가 느꼈죠. 그래서 소비 문화의 어떤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는 구체적 장으로서의 광고를 분석해가지고 상징적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 지배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기호학이 탁월하기 때문에 기호학 역시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호학자 하면 유명한 게 이제 롤랑 바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롤랑 바르트의 어떤 광고 분석이라는 것은 의미 작용의 최종 단계를 신화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신화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인 사상 혹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한 문화의 어떤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신화가 필요하고 그 신화를 어떻게 보면 광고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역시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전지현과 조인성의 광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인성이가 이제 꽃집에서 노란 장군을 고르면 지연에게 핸드폰으로 간다. 지연아, 어제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아, 그렇다고 소심하게 전화를 안 받냐? 어제 좀 바빠서 막 이게 대화가 오가죠. 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현과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의 대화가 있죠. 남자친구는 아직 취직 못했어? 예, 멋쩍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전철역에서 이제 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애질도 일이냐? 오버하지 마 하면서 왜 창피해? 한심해? 읽어보시면 그거죠. 한심해, 시끄러워, 불쌍해 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스토리 전개가 쭉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성과 어떠한 지연이라는 그 두 인물이 연인 사이인데 그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싸웠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전지현의 어떠한 그 회사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는 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는 지금 뭐 그냥 뭐 아직 취직 못했어 그러니까 능력 없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만나가지고 막 둘이 연애하죠. 그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2%죠. 2% 부족하다는 거. 그러면서 인성 잃어버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사랑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사랑만 갖고 사랑이 되니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독백으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그래서
너만을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상대방을 보고 가슴 뛰는 시간은 이 세상에 어떤 인연도 2년을 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과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걸 갖다가 독백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인식시켜 놓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기호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신화를 만들어낸다. 않습니까? 어떤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교재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어떤 2%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 광고죠. 음료 광고인데 그 음료 광고 안에서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자가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을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보통 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과연 그 사회적 신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건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 능력 있는 남자가 어떤 능력 있는 차와 뭐를 가져다 주었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각인되면서 그와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저게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각인 효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2% 부족하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CF를 한번 보십시오. 조인성하고 전지현의 어떤 CF 2% 부족할 때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장면이라든지 구도라는 것들이 다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그 배치라는 것이 광고학 안에서의 어떠한 그 효과를 기호학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다는 측면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광고가 기호학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광고 안에서의 어떠한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언어 치료에 어떻게 언어학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안에 어떻게 이 언어학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감상 동영상 유튜브 다큐멘터리 사라진 언어 잊혀진 세계 일부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해가지고 이게 한 45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굉장히 이거 좀 긴데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언어 세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이론 수업으로서는 마지막 수업일 것 같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